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남자를 사랑했던 30대 여자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그 사람에게서 헤어나오질 못했죠. 흙수저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다정다감한 매력에 반해 결혼도 결심했어요. 가난한 남자와의 결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환경보다 사람을 믿었고 시간이 가난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나름 젊은 나이에 패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는데요. 결혼 후 남편의 실체는 마음까지도 무척 가난한 사람이더군요. 한때는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았던 사람이 변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열등감에 스스로 무너진 케이스인데요. 참 찌질하고 못난 한 남자 이야기입니다. 저는 유복한 집안에서 장녀로 태어났어요. 아래로 남동생이 한 명 있고요. 부모님 모두 공무원으로 일하셨는데요. 두 분 사이가 좋아서 저희 집안 분위기는 특별한 건 없지만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그랬던 제가 대학교 볼링 동아리에서 가난한 청년을 만난 거예요. 그는 사회학과였고 저는 미술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하고 있었어요. 공부하랴 아르바이트하랴 바쁜 와중에도 체력을 키운다고 동아리에 가입했다고 했습니다. 볼링할 때만큼은 아무 생각 안 하게 돼서 좋아요. 게다가 체력도 키우니 일석이조죠. 그 남자의 건강한 마인드가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렇게 우리는 볼링 동아리에서 일주일에 서너 번 보는 사이가 되고 연인으로 발전했죠. 연애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그는 외동아들인데 집이 가난해서 대학 등록금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손에서 놓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다녀와서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더 나빠졌죠. 그때 큰 결심을 하더군요. 나 자퇴하려고. 나한테 대학교 졸업은 사치인 것 같아. 그리고 너무 버겁다. 그래도 지금까지 해온 게 너무 아깝지 않아? 조금만 더 버텨보면 어때? 그의 부모님은 시골에서 남의 밭에서 농사하시며 근근히 사신다고 했어요. 수확물이 생기면 어머니가 오일장에 나가서 농작물을 파는 게 유일한 수입이기도 했죠. 아버지는 젊어서 경운기를 몰다가 사고를 당해 다리 장애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없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집안에서 본인이 일을 해야 생계가 유지될 것 같아서 자퇴하는 게 좋겠다고요. 그땐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주는 일밖에는요. 그렇게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 생산직에 취직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쯤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 디자인팀에 취업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더 기뻐하며 좋아해 주더군요. 수진아, 너무 축하해. 네가 정말 들어가고 싶었던 곳 아니야? 당당히 합격한 거잖아. 정말 대단해. 고마워. 난 나만 이렇게 좋은데 취직해도 되나 싶어서 미안했는데 축하해줘서 너무 고마워.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는 남편을 보니 그땐 이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이 남자와 결혼을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남편의 아버님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졌던 때였어요. 당시 남편이 회사에 다니면서 받은 월급이 28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중 100만 원을 부모님 생활비로 지원하고 있더군요.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남편의 효심이 지극정성이더라고요.
담담하게 제게 말하는 모습이 오히려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말을 꺼냈어요. 남편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인 듯 깜짝 놀라더군요. 결혼? 지금 너도 알다시피 아버지 병원비로 지출이 많아서 저축도 많이 못했고 부모님 생활비도 당분간 내가 감당해야 하는데. 준비가 돼야만 결혼할 수 있는 거야? 둘이 살림 합치면 돈도 훨씬 빨리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건 당신이 효심이 깊어서 그런 걸. 나도 다 이해해. 괜찮아. 그리고 남편의 경제적 상황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의 어깨에 짊어져 있는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미안하고 고맙다면서 저를 안아주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8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당시 남편은 모아둔 돈이 2천만 원 뿐이었어요. 여윳돈이 있던 저희 부모님이 결혼자금 3억을 빌려주시고 제가 모아둔 돈을 합쳐서 서울에 있는 전셋집을 마련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효심 가득한 남편을 좋게 보셨죠. 시부모님도 저를 무척이나 아끼고 좋아해 주셨습니다. 신혼여행에 다녀온 후 시댁에 갔던 날이었어요. 누가 사위에게만 씨암탉 잡아준다고 했나요? 시댁 뒷마당에는 작은 닭장이 있었어요. 제가 시댁에 막 도착했을 때쯤 어머님께서 닭을 잡는다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인기척을 느끼신 어머님은 곧장 남편을 소환하셨죠. 지원아, 얼른 와보거라. 저 녀석이 얼마나 날쌘지 도통 잡히질 않는구나. 그 귀한 걸 잡으시려고요? 우리 며느리가 왔는데 뭔들 못해줄까? 닭장에는 닭이 3마리뿐이더군요. 그중 씨암탉이 1마리가 있었는데 그걸 잡는다고 1시간째 눈치 싸움을 벌이고 계신 거예요. 원래 씨암탉은 백년 손님 사위한테 주는 음식 아니었나요? 저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닭의 외마디 비명이 들렸습니다. 결국 남편의 지원 사격에 씨암탉도 항복을 선언하고 만 거죠. 어머닌 단번에 닭을 잡아 물이 펄펄 끓는 솥단지에 넣으시더군요. 저는 처음 보는 광경에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어요. 닭 잡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저희 남편은 늘 봐온 풍경인지 아무렇지 않아 하더군요. 오히려 저를 보며 귀여워하더라고요. 당연히 낯선 환경에 어색해하는 모습이 시어머니 눈에도 띄었겠죠. 제게 따뜻하게 한마디 하시더군요. 도시에서만 살아서 이런 거 처음 보지? 놀랐어? 그래도 맛은 아주 좋을 거야. 그때 마루에서 지켜보시던 시아버지도 한마디 거두시더라고요. 새아가가 많이 놀랐구만 그래. 그래도 이 씨암탉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고. 우리 며느리니까 주는 거지. 인자하게 웃으시는 시아버지, 그리고 여장부처럼 씨암탉을 잡아 요리하시는 시어머니. 돈 없이는 사셔도 저에 대한 사랑만큼은 흘러 넘치는 두 분이셨죠. 어느새 저희를 위한 밥상이 다 차려졌어요. 언제 이렇게 준비하셨나 싶을 정도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남편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니까요. 어머니, 언제 이렇게 많이 준비하신 거예요? 여태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상차림인데요. 정말 상다리 부러지겠어요. 아니다. 차린 게 없어서 어떡하니? 수진이 입맛에 어떨지 모르겠구나. 어서 먹어봐라. 저는 뭐부터 젓가락을 가져가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때 어머님이 닭다리를 쭉 뜯어서 제 밥그릇에 놓아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먹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죠. 저는 숟가락에 밥을 듬뿍 떠서 먹었습니다. 그리곤 닭다리도 손으로 잡고 열심히 뜯었어요. 어머님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이 나더군요. 맛있어? 닭다리 하나 더 줄까? 아니면 날개 줄까? 목 좋아해? 아니면 닭가슴살?
하루 종일 요리하시느라 정작 어머님이 배고프실 텐데 어머님의 온통 관심사는 제게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 최고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너무 맛있어요. 지금까지 먹었던 백숙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어머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제야 어머님도 숟가락을 들어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님은 대추차를 내오셨어요. 그리곤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들 뿐이라면서 미안해 하셨습니다. 식기 전에 얼른 먹어라.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돼줘서 고맙구나. 우리 형편이 이래서 누가 우리 지환이랑 결혼해 주려고 할까 걱정이 많았는데 참 고마워. 그리고 미안하고. 그러니까 말이야. 시아버지라는 사람은 장애인이고 남들이 보면 흉볼까 무섭지 않아. 그런데도 그런 거 신경 전혀 안 쓰고 정말 고맙네. 시부모님은 제게 고맙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제가 더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때 되면 농사지은 감자, 고구마, 고추 등 아낌없이 보내주시고요. 맞벌이라 끼니 챙기기 쉽지 않다면서 반찬도 넉넉하게 챙겨주셨어요. 그렇게 시부모님 사랑으로 신혼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1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죠. 어머님의 씨암탉 덕분이었을까요? 그 귀한 사랑 덕분에 저희에게 복덩이가 선물처럼 찾아오더군요. 저는 결혼 이후로 모든 게 잘 풀렸어요. 남편과의 사이도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무엇 하나 안 좋은 게 없었습니다. 게다가 회사에서도 승승장구했어요. 제가 밀어붙인 아이디어가 타깃층에게 반향을 일으키면서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때부터 중요한 임무는 모두 제가 맡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능력을 인정받으니 또 열심히 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더군요. 바로 제가 임신을 한 거예요. 당시 일을 하냐 마냐에 있어서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직종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아서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육아 휴직 후에 불안해서 내가 버틸 수 있을 때까진 해볼게. 정 힘들면 그때 그만두면 안 될까? 남편은 일에 있어서 저를 꺾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거의 만삭 때까지 회사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임산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동료들에게 폐를 끼치면서까지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해 여름 복덩이 같은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고생했다, 고생했어. 우리 손녀 너무 예쁘구나. 부모가 된 저와 남편은 열심히 육아도 했답니다. 전 육아휴직을 내고 1년 동안 육아를 전담하며 딸과 시간을 보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딸의 돌잔치를 하는 날도 오더군요. 그렇게 전 딸의 돌잔치를 끝남과 동시에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복귀하자마자 바로 중요한 임무가 주어지더군요. 저는 그 임무까지 완벽하게 해내며 화려한 신고식을 했어요. 그 결과 초고속 과장 진급을 앞두고 있었죠. 그 누구도 제가 과장 진급이 되는데 의심하지 않았어요. 수진 씨 참 대단해. 이번 과장 진급에 수진 씨 말고 누가 있겠어? 근데 아이디어는 어디서 어떻게 생각해내는 거야? 진심 궁금하다니까. 그런데 모두의 예상이 빗나간 결과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도 제가 과장이 될 줄 알고 있었거든요. 회사는 저에 무엇이 못마땅했을까요? 과장은 제 남자 후배에게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뒤에서 수군거렸어요. 사실 그 남자 후배가 한 게 없었거든요. 제 보조 역할만 한 것뿐인데 왜 어떤 능력이 인정돼서 과장이 됐을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더군요. 당장 부장님에게 물어봐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제가 왜 과장 진급에서 떨어진 거예요? 뭐? 지금 과장 안 됐다고 나한테 따지려고 온 거야? 네. 전 솔직히 이해가 안 돼서요. 이번에 디자인 아이디어도 제 기획력이었고 모두 제 손을 거친 건데 아무것도 안 한 후배가 과장 진급한 게 용납하기가. 제 말을 끊고 부장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자네 육아휴직 간 사이에 그 자리 메꾸느라 박 대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 공을 인정해서 이번에 과장 진급해준 거로 아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인가? 그럼 애를 낳지 말든가. 같은 여자 상사가 게다가 본인도 겪어온 일에 이렇게 이야기하니 저는 황당함을 넘어서 서운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계약직 직원까지 뽑아서 대체했는데요. 그걸 박 대리가 얼마나 뒤치다꺼리 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죠. 그냥 육아휴직을 써서 미운털이 박혔다고 솔직하게 말했다면 덜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한창 회사에서 필요했던 인재가 임신하자마자 바로 육아휴직을 해버렸으니 괘씸죄나 받아라 뭐 이런 건가 싶었어요. 회사 입장도 이해가 됐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이게 뭔가? 사직서? 네, 사직서입니다. 육아휴직해서 부당하게 승진 누락당한 거면 저도 이 회사에 더는 열정 바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저는 복직하자마자 백수가 됐어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작은 디자인 회사를 차리기로 결심했죠. 처음엔 남편이 반대하더군요. 이미 디자인 회사는 넘쳐났고 사업이 처음인 저에게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전 저의 능력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결국 남편도 제 손을 잡아주더군요. 그때 갑자기 친정 부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별일이 다 있다. 우리 딸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너무 걱정하지 말어. 다 잘 될 거야. 아버지도 허락했어. 우리가 1억 정도 보탤 수 있으니까 그니까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쓰였으면 좋겠구나. 아니야 엄마. 나 퇴직금 나올 거야. 그걸로 작게 시작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아. 저의 거절에도 친정 부모님은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생각보다는 여유롭게 회사를 차릴 수 있었죠. 이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예전 회사에 있을 때 함께 일한 적이 있던 클라이언트가 연락을 주더군요. 수진 씨, 회사 차렸어? 안 그래도 다시 수진 씨한테 일 맡기고 싶었는데 잘 됐다. 우리가 이번에 제품 브랜딩 하는데 수진 씨가 필요해. 저의 능력을 좋게 봐주셨던 식품회사 직원이었어요. 전 보란 듯이 잘해내고 싶었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시작한 회사의 첫 프로젝트이기도 했으니까요. 첫 프로젝트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이 작업으로 인해서 의뢰가 물밀듯이 들어왔죠. 저 혼자로는 감당이 안 돼서 직원도 6명까지 늘리게 됐어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넘치고 시간의 한계도 줄어들다 보니 일이 더 잘 되더군요. 디자인 회사 창업은 그야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성공을 가장 기뻐해 준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정말 놀랍다. 난 당신이 해낼 줄 알았어. 정말 축하해. 시간이 흐를수록 디자인 회사는 더 잘 나갔어요. 일이 잘 될 때는 월 순수익이 2, 3천만 원을 찍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오랜만에 휴가를 내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한동안 시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했거든요. 평일이라 남편은 일을 뺄 수가 없어서 딸과 저만 둘이 함께 갔죠. 그런데 도착한 시댁에는 한기가 가득하더군요. 아무리 초겨울이라고 해도 너무 춥게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반갑다며 제 손을 감싸는 어머님의 손도 차갑다 못해 얼음장 같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춥게 지내고 계세요? 보일러 좀 켜시지. 이러다 감기 걸리세요.
감기 독하게 걸리면 병원비가 더 들어요. 아유, 괜찮다, 괜찮어. 늘 이렇게 지내는 걸 뭐.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동시에 방 안에서 아버님의 기침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버님은 이미 감기에 걸리신 것 같았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병원 다녀오셨어요? 저는 얼른 방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님을 뵈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버님은 몸살까지 나셨는지 패딩 점퍼를 입고 목도리도 칭칭 감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괜찮다. 약 먹었어. 걱정하지 마. 우리는 네가 걱정이지. 회사는 괜찮니? 우리는 지환이가 생활비까지 끊길래 걱정돼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 사정이 많이 안 좋은 게냐?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당최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시는지 한동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목소리까지 잠긴 시아버지가 다시 한번 말씀하셔서 알게 됐습니다. 회사가 얼마나 사정이 안 좋으면 생활비까지 끝나 싶었지.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네가 힘들까봐 그것도 못하겠고 안 그래도 걱정이 많았단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끊는 거를요. 효심이 지극했던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언제부터 생활비를 못 받으신 거예요? 한 3개월 됐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운데 난방도 안 켜고 서늘하게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제 말에 속마음을 들킨 듯 어머님이 화들짝 놀라시더군요. 저는 얼른 두 분에게 오해를 풀어드려야 했습니다. 아니에요. 회사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환 씨가 무슨 사정이 있나 봐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앞으로 생활비는 제가 드릴 테니까 난방비 아끼지 마시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네? 그러냐? 회사 잘 돼? 아유, 그러면 잘 됐구나. 안 좋은 거 아니면 됐어. 너는 뭐든 잘하는 아이니 잘 됐구나 그래. 어머님은 그제야 환한 웃음으로 저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그리곤 바로 생활비에 대해서는 사양하시더군요. 우리가 어떻게 너한테까지 생활비를 받겠니? 아니다. 지환이가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러지 말거라. 아니에요. 저 어머님께 용돈 드릴 만큼 충분히 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받으세요.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사랑 가득한 밥상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퇴근한 남편을 붙들고 물었어요. 부모님 생활비 지원 끊었어? 언제부터 끊은 거야? 남편은 어떻게 알았냐는 듯 저를 가만히 쳐다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왜 그랬어? 당신 무슨 일 있어? 아니, 나도 이제 저축 좀 해보려고. 저는 남편의 대답에 어이가 없더군요. 자신의 생활비로 빠듯하게 사시는 부모님을 외면한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희는 지금껏 각자 돈 관리를 해왔습니다. 생활비 통장에 매달 100만 원씩 넣어 함께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전 이 사실을 어머님께 듣기 전까진 전혀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럴 사람이 전혀 아니거든요. 부모님 때문에 대학교도 포기한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이유가 고작 저축이라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그늘이 보이기 시작한 게요. 남편이 시부모님께 생활비 지원을 끊고 나서요. 그때부턴 제가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드렸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갈수록 저를 못마땅해 하더군요.
스치듯이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어요. 거의 내 월급 수준으로 생활비 들이면 내가 부모님께 뭐가 되니? 저는 그 말을 듣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시부모님께 남편이랑 같이 생활비 드리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은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동안 현명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도 남편의 기분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더군요. 당시에는 제가 남동생 사업을 도와주기 시작한 시기였는데요. 남동생에 관한 일에도 되게 감정적으로 대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과 남동생과의 사이가 나빴던 것도 아닙니다. 사실 남동생은 우리 가족에게는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남편도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요. 남동생은 양쪽 다리를 움직이지 못해서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10년도 더 된 그때 그 사건 때문이었어요. 그날은 우리 가족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일 거예요. 모두가 잠든 시간 우리를 깨운 건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한 대학병원의 응급실이었죠. 남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로 실려왔다는 거예요. 당장 수술이 필요하니 보호자를 찾는 전화였어요. 우리는 옷을 갈아입을 정신도 없이 잠옷바람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늦게까지 학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집으로 오던 중 교통사고 뺑소니를 당한 거예요. 가해자는 음주운전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 사고로 동생은 양쪽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양쪽 무릎 아래가 없습니다. 야구 선수를 꿈꾸던 남동생의 인생은 한순간에 박살이 나버렸죠. 하지만 제 동생은 밝고 긍정적인 아이였어요. 본인이 가장 죽을 만큼 힘들었을 텐데 가족을 위해 버티고 살아주더군요. 매번 우리를 더 위로해주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난 괜찮아. 야구 선수는 될 수 없지만 지금의 나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거야. 그러니까 안타까워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도 말고. 알았지? 결국 동생은 해내더라고요. 동생은 걸을 수 없어서 일반인들처럼 취직하기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인터넷 사업을 시작했죠. 꾸준히 한우물만 판 결과 지금은 한 달에 500만 원은 버는 나름 잘 나가는 사장님이랍니다. 스포츠 용품 구매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장애를 약점이라 생각해서 1인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늘 안타까웠어요.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해도 될 만큼 능력이 꽤 좋았거든요. 하루는 남편에게 동생 사업을 도와주면 어떻겠냐고 의견을 물었더니요. 남편의 말 속에 왠지 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되겠어? 그냥 지금 그대로 내버려둬. 괜히 또 일 벌여서 처남 귀찮게 하지 말고. 저는 남편의 말에 더 오기가 생겼어요. 제 사업장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동생도 더 잘 되길 바랬거든요. 전 과감히 동생 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레이닝복에 관심 많았잖아. 직접 만들어 보면 어때? 구매 대행에만 한정 짓지 말고 직원 필요하면 더 뽑고 사무실 필요하면 구하고 누나가 도와줄게. 제 제안에 동생은 망설이더군요. 아무리 관심 있는 분야여도 처음 가야 하는 길이었잖아요. 하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회사 로고 디자인도 만들어주고 조언도 아끼지 않았더니요. 동생은 용기를 내서 집에서 나와 사무실을 차리더라고요. 그 후로는 사실 제가 한 건 없어요. 남동생은 정말 재미있게 일에 빠져 살더군요. 그 결과 사업도 커지면서 더 잘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생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니 남편이 계속 궁시렁거렸습니다. 사사건건 안 된다, 쓸데없는 거다, 별로라는 등 뭐든 부정적이었어요. 제가 느꼈을 땐 뭐랄까요? 남편이 동생을 질투하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제게 선 넘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부모 잘 만나서 사업 자금도 지원받고 좋겠다. 솔직히 그런 기반이 있으니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맨 땅에 헤딩했으면 이렇게까지 잘 됐을 것 같아? 안 그래? 당신도 인정하지? 제 일에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던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남편이 질투의 화신이 된 건 작은 이모의 회가변 때였을 겁니다. 처음부터 남편은 그 모임에 함께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굳이 이모님의 회가변까지 가야 하냐고 몇 번이나 물었으니까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이 함께 자례하기를 원하셔서 저희는 어떻게든 참석해야 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저녁이라 늦지막이 준비해서 갔죠. 한 고급 한정식 집이었어요. 평소 자주 보지 못했던 친정 식구들이 한데 모여 있더군요. 어림잡아 30명은 더 돼 보였어요. 이모님 회가변이라 그런지 친척들도 많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날의 화제거리는 단연 남동생의 사업 이야기였습니다. 수혁이가 사업 수완이 이렇게도 좋았어? 몰랐다. 성공했다니 정말 놀랍고 축하한다. 더 성공해서 이모 선물 비싼 걸로 해줘. 알았지? 사업 수완이 좋기는 참나. 좋아봤자지. 그때 남편이 옆에서 혼잣말로 이야기하더군요. 제게 들으라고 이야기한 건지 정말 혼자 이야기한 건지 모를 정도로요. 저는 남편에게 한 소리 하려다가 말았어요. 우리 가족이 도착한 것을 친척분들이 발견하고는 반갑게 인사하는 바람에요. 이번엔 자연스럽게 제 사업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더군요. 아니 너도 디자인 회사도 대박 났다며? 아니 어떻게 남매가 사업을 이렇게 다 성공을 시켜? 엄마가 매일 자랑을 해. 정말 축하한다. 본인이 투자하시고 자랑을 하신다. 이번에도 남편은 혼잣말을 하더군요. 게다가 빈정거리는 말투로요.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저도 슬슬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지만 분위기상 화를 낼 수도 없고 속으로만 열불을 식히고 있었죠. 친척들은 저희 남매 사업 이야기에 더 열을 올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내내 뚱한 표정으로 구시렁거리며 앉아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이 신경 쓰였는지 친정아빠가 사위 챙겨준다고 옆자리로 오시더군요. 정서방, 아유 와줘서 고맙네. 많이 먹었나? 더 먹게나, 응? 친척들이 많아서 정신이 좀 없지? 그러네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먹으면 체할 것 같아서 못 먹을 것 같아요. 남편의 뾰로통한 대답에 친정 아빠도 민망했는지 헛기침을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버럭할 뻔한 걸 참느라 애썼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사위 챙긴다고 온 장인어른한테 그게 할 소린가요? 나 건들지 마시오. 얼굴에 대놓고 써놓고 앉아서 그게 뭐하는 짓인가요? 어린애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저는 계속 마음속에 참을인 자를 새겼습니다. 그렇게 친정집 행사가 끝나고 며칠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갔어요. 그런데 마치 폭풍 전야와도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얼마 후 정말 거센 바람이 불긴 불더군요.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딸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 어린이집 등원을 시키고 출근하는 편이었고요. 다른 회사보다 퇴근 시간이 1시간 빨랐던 남편이 딸을 하원시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날 클라이언트와 긴 회의를 마치고 휴대전화를 본 저는 경악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 찍혀 있었거든요. 발신자는 딸의 어린이집이었어요. 저는 급하게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세요? 회의가 있었어요. 무슨 일 있는 건가요? 아버님이 하원하러 안 오셨어요. 지금 2시간이나 지났어요. 저는 담임 선생님의 말에 시계를 봤어요. 돌봄 시간이 끝나도 끝났을 시간이었죠. 시간을 확인하자마자 놀라서 짐부터 얼른 챙겼습니다.
우리 딸아이 때문에 선생님들도 퇴근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일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한 채 회사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다행이었던 것은 회사에서 어린이집이 그리 멀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선생님을 보자마자 몇 번이나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는지 모릅니다. 딸은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팅팅 불어있더군요. 엄마를 보자마자 그제야 안심이 됐는지 두 팔 벌려 안기더라고요. 저는 딸을 품에 꼭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집에도 없었습니다. 전화해도 받질 않았어요. 남편에게 화가 났지만 일단 딸부터 챙기는 게 먼저였습니다. 밥부터 차려서 먹이고 씻기고 놀아주고 재웠죠. 그랬더니 시간이 벌써 10시가 다 됐더군요. 그런데도 남편은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는데도 돌아오는 답은 없었어요. 그렇게 2시간이 더 흐른 후 고요한 집안에 도어락 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몸도 제대로 못 가누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저는 더 화가 났어요. 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야? 제니, 당신이 하원시키는 거 아니었어? 하원 못 시키면 나한테 미리 얘기라도 해줬어야지. 뭐? 미리 이야기해주면 당신이 하원시키기라도 하게? 요즘 엄마 노릇하는 게 뭔데? 그깟 돈 몇 푼 더 번다고 유세 떠는 거냐? 남편은 꼬부라진 혀로 저를 비꼬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엄마 노릇 못하는 게 뭔데? 사업하면서도 애 케어 다 내가 했어. 당신은 하원시켜준 거 말고 또 뭐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생색내는 거야 지금? 남편은 할 말이 없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더는 제 잔소리를 듣기 싫다는 듯이 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한숨을 깊게 내쉬면서 저벅저벅 걸어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손에 들려있던 휴대전화 문자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떼는 겁니다. 출근 명령. 저는 순간 귀를 의심해서 남편 손에서 휴대전화를 뺏어서 문자 내용을 확인했어요. 회사에서 보낸 문자엔 남편이 5일을 무단 결근했다는 거예요. 내일도 출근을 안 한다면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며칠 남편이 이상하긴 했어요. 출퇴근 시간이 정확했던 사람이 늦잠을 자기도 하고 저녁에 술을 자주 찾았죠. 지금 회사 안 나가고 뭐하고 다니는 거야? 요새 당신 왜 이래? 대체 왜 그러냐고. 나 좀 그냥 내버려 둘래? 아무 말도 하고 싶지가 않아. 이 와중에 남편은 모든 걸 회피하고 있었어요. 속 시원하게 말이라도 했으면 해결책이라도 마련할 거 아닙니까? 내일은 출근해. 내일도 출근 안 하면 해고라잖아. 당신 해고당하고 싶어? 해고당하기 싫으면 출근해. 남편은 제게 아무런 대꾸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출근했나 보더라고요. 작업복과 작업화가 현관에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5일 무단결근으로 회사에서 징계가 떨어져 급여도 감액됐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티는 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또 몇 달 잘 다니나 싶었는데 후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직원이 7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남편이 일한 지도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 입사해서 아주 성실히 일해서 평판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2, 3년 사이에 남편은 딴 사람이 돼 있었어요. 지난번 무단결근 사태도 그렇고요. 10년 동안 일하면서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느 날은 회사에서 싸운 일화를 자랑스럽게 제게 떠벌리더라고요. 싸운 상대는 남편과 회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동료였습니다. 저와도 알만큼 친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남편이 무단결근했을 때 이 친구가 야근까지 하면서 급한 일을 막았다고 하더군요.
그걸로 밥을 사라 술을 사라 계속 졸랐다는 겁니다. 약속을 했는데도 친구가 자꾸 성가시게 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기 좋게 한 방 먹였다면서 말해줬는데요. 난 회사 당장 그만둬도 마누라 돈 잘 벌어서 괜찮다고. 넌 지금 나가봐야 밥벌이 할 수 있냐고 한 방 먹였다. 딸린 식구가 지가 더 많은데 내 알바 아니지. 안 그래? 그리고 나를 자기급으로 생각하는데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바르고 건강했던 마인드가 매력적이었던 남편은 이젠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계속 떠들더군요. 자식, 걔 마누라는 아직도 돈 벌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 언제는 마누라가 자기보다 돈 잘 버는 거 못마땅해 하더니 이럴 땐 또 마누라 자랑이라니. 저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루는 퇴근했더니 남편이 누가 봐도 싸운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입가는 찢어져 피가 굳어 있었고 눈 주위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어요. 이 얼굴로 딸을 하원시켰다니 전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다짜고짜 물었죠. 얼굴이 왜 그러냐고요. 그 자식이랑 싸웠지 뭐. 그래서 열받아서 그 길로 회사 나와버렸어. 뭐? 회사를 그냥 나왔다고? 일 안 하고? 나 더는 회사 못 다니겠어. 그냥 잘리지 뭐. 당신 내가 당장 일 그만둬도 상관없잖아. 안 그래? 그 자식도 뭔 징계 받았을걸? 난 손해볼 거 없지 뭐. 저는 어이가 없었죠. 결국 남편은 다음 날에도 회사를 안 나가더군요. 회사에서는 승인 없는 무단 결근으로 출근 명령을 시행했고요. 3일째에도 회사를 안 나가니 해고 처리를 하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부모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며 들어갔던 회사를 그렇게 무책임하게 나왔어요. 한동안 남편은 백수 생활에 빠져 있더니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갑자기 제게 선언하더군요. 나도 사업할래. 해야겠어. 너도 하고 처남도 하는데 나라고 사업 못하겠어? 당신이 무슨 사업을 할 건데? 생각해 놓은 건 있고? 뭐 아무거나 하면 되지. 전 조언도 아깝더군요. 그 후로 남편은 동네 부동산을 제 집 드나들듯 다니더라고요. 나중엔 부동산 사장님들도 피하는 눈치였어요. 아니 왜 부동산 사장님한테 사업 아이디어를 묻나요? 그렇게 1년간 저를 들들 볶아댔습니다. 여기에 무인가게 내면 어때? 인건비도 아끼고 좋잖아. 저긴 곱창집 내면 괜찮겠어. 아저씨들 많이 살잖아. 여기는 아줌마들 많이 지나다니니까 커피 체인점 하나 내도 좋겠다. 하루에도 12번이나 사업 아이템이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자기 돈으로 사업하겠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돈은 있어서 사업한다고 나대는 거야? 퇴직금 받은 거 있는데 당신이 좀 보태줘야지. 처남도 보태줬잖아. 그럼 나한테 투자해, 공평하게. 결국 전 남편을 한 번은 도와주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업 자금을 마련해줬죠. 그런데 남편은 무슨 생각인지 등산로 주변 상가만 보러 다니다가 괜찮은 곳을 발견했다면서 바로 계약하더군요. 그리고 곱창 전문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산행하러 갔다가 내려오는 등산객들 상대로 곱창을 팔겠다면서요. 그런데 장사가 잘 될 리가요. 어디 노력 없이 거저 얻어지는 게 있나요? 제가 한 1억 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보기 좋게 5천만 원을 반년 만에 날려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를 황당하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가게 보증금 5천만 원은 회수했어. 다행이지? 아무튼 주방장이 문제였어. 요리 좀 한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빈 깡통이었다니까. 자기 반성이라곤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번에는 김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더 끌어들이더군요. 바로 시어머님이요. 어머님의 김치 담그는 솜씨는 저도 인정해요. 손맛이 정말 좋으시거든요.
그런데 사업에 어머님까지 끌어들이는 건 안 되는 문제였죠. 어머님은 몸이 불편한 아버님도 돌보는 상황이었잖아요. 어린애처럼 징징거리는데 정말 보기 민망하더군요. 만 3살 딸아이도 아빠 왜 그러냐고 할 정도였어요. 엄마, 아빠 나쁜 아이 같아. 내 친구 민준이 같아. 시어머니 협조가 어려우니 그러면 남편에게 비법을 배워서 직접 해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놀라 자빠지더라고요. 내가? 김치를? 어떻게 담가? 아니, 어떻게 김치 사업한다는 사람이 직접 해볼 생각도 안 하고 뛰어들 생각을 할까요? 저는 남편 머릿속에 들어가 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김치 명인을 섭외해야겠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그리고 제게 또 한 번의 사업 자금을 보태달라며 떼를 쓰더라고요. 저는 본인의 노력으로 이루려 하지 않고 남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곱창집 실패 원인도 그랬어요. 모든 걸 주방장에게만 맡기고 본인은 카운터에서 계산만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 잘 될 턱이 있었겠어요. 저는 남편에게 충격요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는 사업에 투자 못하겠어. 곱창집도 당신이 노력한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리고 김치 사업은 또 왜 하려고 하는 건데? 김치 명의는 또 뭐야? 난 당신 생각이 궁금해. 당신이 지금 돈 좀 있다, 이거야? 나 가방끈 짧다고 애둘러서 이야기하는 거지? 금수저 부모 밑에서 공부도 제대로 마친 당신이야. 뭐든 다 할 수 있었겠지. 안 그래? 그래, 난 실패자야. 대학도 졸업 못했고 사업도 실패했고. 남편은 사업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열등감이 폭발하더군요. 돈 좀 흐리지 마. 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사업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모 잘 만난 네 남매는 사업 잘만 하는데 가난한 부모 만난 난 사업도 못하니 돈 못 해주겠다는 거 아니냐고. 지금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들어먹질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아 피하려고 하는 저를 남편이 막아서더군요. 예전 같지 않은 모습으로 당황하게 하는 남편에게 왜 그러냐고 따졌습니다. 당신 정말 왜 이래?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자 돌아온 답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 나 원래 이런 놈이야. 몰랐어? 저는 그 말에 머리끝까지 분노가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앞뒤 구분 못하는 바보인 줄 정말 몰랐죠. 이쯤 되니 남편이 정말 막 나가자는 건가 싶었어요. 우린 다툰 후에 한동안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주 유치하게 나오더군요. 백수가 된 후로 남편이 주로 밥을 하거나 빨래를 하는 편이었는데요. 제 옷만 빼고 빨래만 한다든지 밥은 제 것은 안 남기고 싹싹 긁어 먹는다든지요. 지지리도 못난 짓만 골라서 하더라고요. 밥 없어? 다 먹은 거야? 당신 좀 늦길래 밥 먹고 오는 줄 알았지. 돈도 많으면서 좀 사 먹고 오지 그랬어. 난 집밥이나 먹는 신세지만. 저녁은 집에서 먹는 거 알면서 그래. 그놈의 돈. 남편은 사업자금 안 보태준 거에 대한 앙심이 여전히 남아있는 듯 했어요. 제가 고개를 돌려 한심한 눈으로 남편을 계속 노려봤죠. 남편은 알면서도 제 시선을 피하더군요. 전 저녁을 밖에서 먹어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일이 정말 바쁠 때를 제외하면요. 남편도 알고 있을 텐데 저러는 건 일부러 골탕 먹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길 일주일 정도 됐을 거예요. 저는 제 생일인 줄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당신 생일이니까 외식하러 나가자고 하더군요. 서로 싸운 후에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저는 못 이기는 척하고 딸의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웬일인지 미리 근사한 레스토랑 예약도 해놨더라고요. 딸도 스테이크가 입맛에 맞았는지 잘 먹었어요. 분위기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고요.
날도 날인지라 남편도 제게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면서 문제가 생기더군요. 전 당연히 남편이 밥을 사주는 줄 알았죠. 제가 계산을 안 하고 멀뚱히 서 있으니까 남편이 제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뭐 하고 있어? 얼른 계산 안 하고. 내가 해? 당신이 사주는 거 아니었어? 돈 많은 당신이 사야지. 내가 왜? 난 예약했잖아. 사업할 돈도 없는데 뭔 돈이 있다고. 남편의 말에 전 대꾸할 말이 없더라고요. 계산원도 저를 난처한 표정으로 보는데 당장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럴 거면 저한테 왜 외식하러 나오자고 했을까 실망도 했고, 이것도 사업자금 안 보태줬다고 일부러 제게 안갚음하려고 한 걸까 싶기도 했어요. 저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원래 이렇게 찌질하고 뒤끝있는 사람이었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정도 수준은 약과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실체를 보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어느 주말이었어요. 친정아빠께서 전화를 하셔서 갑자기 엄마가 수술을 한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수술? 엄마 어디 아픈 건데요? 무슨 수술인데요? 제가 숨도 안 쉬고 속사포처럼 질문을 쏟아내니 친정아빠는 진정 좀 하라고 하셨죠. 그리곤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제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도 알다시피 엄마가 원래 무릎이 안 좋았잖냐. 이젠 치료로는 안 될 것 같구나. 의사도 수술을 해야 통증 없이 생활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고. 당시 친정엄마 연세가 60 초반이었거든요. 몇 년 전부터 계속 무릎이 아프다고 하셔서 검사를 받았더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연세를 드실수록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심했던 거죠. 걸을 때는 물론이고 쉬고 계실 때도 아프다고 하시고요. 심지어 주무실 때도 통증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다고 괴로워하셨거든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약물 치료랑 통증 치료를 병행하며 병원에 다니셨어요. 그런데도 호전이 없어서 수술을 받기로 하신 거더라고요. 전화를 받고 나서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업 시작할 때 부모님의 지원이 없었다면 더 어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친정엄마 수술비는 제가 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친정아빠께 말씀드렸어요. 아빠, 이번 엄마 수술비는 제가 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절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이니까 꼭 받아주세요. 아셨죠? 아니다. 너희도 사느라 바쁠 텐데 우리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 괜찮다. 보내지 마라. 알았지? 아니 너 이러라고 전화한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알겠냐? 친정 부모님은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제게 전화해서 수술비에 대해서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친정엄마 수술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일주일 휴가를 내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남편과 딸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생명이 오가는 중대한 수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 떨리더군요. 그런데 또 눈치 없이 남편이 심술을 부리더라고요. 남편 사업자금 보태줄 돈은 없으면서 엄마 수술비 내줄 돈은 있나 봐. 어떻게 고민하지도 않고 수술비를 자기가 낸다고 해. 뭐? 지금 당신 뭐라고 했어? 저는 떨리기도 하고 수술 시간에 늦지는 않을까 계속 긴장한 채였어요. 내내 친정엄마 걱정뿐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이 와중에도 자기 사업자금 안 보태준 걸로 제게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지금 장모 수술 앞두고 그게 할 소리니? 수술비하고 사업자금하고 같아? 당신 눈에는 같아 보여? 뭐가 다른데? 사업은 당신 남편 미래가 걸려 있는 건데, 그리고 장모님이 중내산에 하는 그런 수술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는 말하고 있는 남편의 주둥이를 손바닥으로 막아버렸어요. 더는 상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벌써부터 힘을 빼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친정엄마의 수술 준비를 도왔어요. 저는 수술실로 들어가는 친정엄마를 바라보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남편은 계속 구시렁거렸습니다. 장모님이 수술실 들어가는 직전까지도 좋은 소리 한 번 안 한 사람이요. 입만 대빨 나와서 빈정거리기만 하더군요. 아이고, 이게 뭐 대단한 수술이라고 수술비가 그렇게나 비싸? 저한테만 들리는 거리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대한 눈빛에 환한 감정을 담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시선을 피하면서 입을 다물더군요. 친정아빠까지 있는 마당에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아 저는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수술을 마치고 입원실로 이동했어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서 길면 3주는 입원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첫 주는 제가 휴가를 써서 엄마 옆에서 간호를 해드렸어요. 그때 친정엄마가 수술비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더군요.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줬어?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내고 싶었어요. 나 결혼할 때도 그렇고 사업 시작할 때도 엄마 아빠 도움 없었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사양 말고 받으세요. 수술하고 입원하는 데 필요한 돈에 조금 더 보태서 여유 있게 보내드렸거든요. 한 2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친정 부모님은 정산하고도 돈이 남을 것 같으니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저는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사정이 다르더군요. 본인이 번 돈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말끝마다 수술비 이야기를 꺼내면서 제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2천만 원? 아 참, 엄마한테는 2천만 원이 지갑에서 술술 나오네. 어느새 남편은 열등감 덩어리가 돼 있었어요. 왜? 당신 남편은 2천만 원도 안 되는 인간으로 보이나 보지? 그래? 하루는 다 같이 병문안을 가려고 한 날이었어요. 남편에게도 그 전날부터 이야기해 놓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아침에 나가더니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계속 남편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딸이랑 둘이 병원에 갔죠. 오랜만에 손녀 본다고 친정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과일 깎는 족족 손녀 입에 들어가느라 바쁘셨습니다. 그때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병실 문이 열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는 깜짝 놀라서 누군가 하고 쳐다봤더니 지금까지 그렇게 전화해도 받지 않았던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진한 알코올 냄새를 풍기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더군요. 전화도 안 받더니 술 마신 거야? 술 마셨으면 곱게 집으로 갈 것이지 여기는 왜 와? 왜? 나는 여기 오면 안 돼? 내가 못 올 때라도 온 건가? 그래요, 어머니? 초점 없는 눈으로 장모를 바라보면서 묻는 꼬락서니가 참 볼품없었죠. 엄마는 그래도 사위라고 침대를 내어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정서방,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여기라도 눕혀라. 저는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엄마를 말렸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던 남편이 엄마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줌마, 늙으면 원래 아픈 거야. 뭐하러 병원을 다니면서 자식들 돈을 써. 아픈 게 싫으면 죽든가. 엄마는 침대에 다시 누우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사위의 말을 듣고 충격받은 얼굴이었어요. 왜 아니겠어요? 저도 당시 화가 머리끝까지 뻗쳤는데요. 남편은 상황 분간이 안 되는지 주둥이를 멈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정아빠가 남편의 어깨를 툭 잡더군요. 남편은 또 그게 기분 나빴는지 이번엔 아빠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기요, 이거 놓으시죠. 자네 이제 그만하지.
그리고 지금 당장 장모한테 사과부터 해야겠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사과해야 합니까? 솔직히 맞는 말 아닙니까? 수술 받으실 거면 조용히 하시면 될 것이지. 왜 저희한테 말씀하셨습니까? 네? 수술비 달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제정신이 아니군. 큰일 낼 사람이야. 그렇게 효심 깊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했나? 당분간 자네 보고 싶지 않으니 여기서 당장 나가주게나. 친정아빠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남편을 병실 밖으로 내쫓았어요. 저는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충격받은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으셨죠. 저도 그 공간에 있기에 죄송스러워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신발도 안 벗고 그대로 거실 바닥에 널브러지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 왜 이래? 놓으라고! 무슨 변명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일 맨정신으로 다시 가서 엄마한테 사과해. 아니,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난리야?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냐고. 장인어른도 그래. 나에 대해 뭘 안다고 큰일 낼 사람이니 이렇게 변했다느니 그런 말을 하는 거냐고. 남편은 반성은커녕 아빠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인내심의 한계가 왔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적반하장이라면 저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사과 안 하겠다는 거지? 끝까지 잘못한 거 없다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다 너 때문이야. 안 그래? 네가 군말 없이 사업 자금만 보태줬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하겠냐고. 안 그래? 다 너 때문이라고. 이제는 제 탓까지 하는 남편이 불쌍해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울부짖는 남편을 향해 저는 통보했습니다. 그래, 당신을 이렇게 만든 건 다 내 탓이야. 그러니까 이혼해. 이혼하자. 이혼? 내가 못할 줄 알고? 그래, 이혼하자. 남편은 그렇게 외치고 거실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전 여전히 잠에 취한 남편을 두고 출근을 했어요. 무슨 정신으로 일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서류 한 장과 함께 퇴근을 했죠. 합의 이혼 서류였습니다. 남편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저를 아무렇지 않게 바라보더군요. 저는 남편이 있는 주방으로 가서 식탁에 앉았어요. 그리곤 식탁 위에 서류를 꺼내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합의 이혼? 어제 이혼하자며. 남편은 의자에 앉으려다가 기가 막힌다면서 펄쩍 뛰더군요. 화나면 무슨 소리를 못해. 이혼?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당신 후회할 짓 하지 마. 후회할 짓? 나보고 하는 소리야? 당신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난 결정했으니까 여기 사인해. 남편은 제가 단순히 화가 나서 한 소리라고 착각하더라고요. 서류에 이미 작성해 놓은 제 인적 사항과 사인을 보더니 그제야 실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서류를 손으로 꼬깃꼬깃 구겨서 바닥에 던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사업 때문에 그래? 그러면 사업 이야기 다시는 안 꺼낼게. 아니면 장모님한테 가서 사과할까? 이렇게 쉽게 사업 접는다는 소리가 나오다니. 그러면 지금까지 왜 그렇게 제 속을 썩인 걸까요? 장모님한테는 죽어도 사과 못하겠다더니 이혼 앞에선 장사 없었네요. 전 오히려 남편의 이런 모습이 더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대꾸도 없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자 애가 탔는지 남편은 제 팔을 붙잡고 애걸복걸했어요. 하지만 이혼을 물으기엔 이미 늦은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이 더는 동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내가 더는 당신을 보고 싶지가 않아.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게. 당신도 그건 부정 못할 거로 생각해. 그리고 이혼 성사 될 때까지 떨어져 지내는 게 좋지 않겠어? 남편은 하루아침에 벼락 맞은 표정이었어요.
근데 저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남편한테 조금씩 쌓였던 게 터져버린 거죠. 그날 밤 남편은 큰 캐리어 2개를 들고 시댁으로 떠났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까지도 남편은 계속 다시 생각해보라며 호소했어요. 다시 생각해, 당신. 나 다시 안 그런다니까. 믿어줘. 정말 이대로 보낼 거야?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저 떠나는 남편의 뒷모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연락도 없이 시부모님이 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게다가 아버님은 몸도 불편하신데 휠체어를 끌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집 안으로 얼른 시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어머님은 제 손을 잡자마자 참고 있으셨는지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군요. 남편은 부모님께 거짓없이 이실직고한 모양이었어요. 수진아, 미안하구나. 아들 못나게 키운 어미 잘못이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부모님 봉양한다고 자기가 번 돈도 제대로 못 써봐서 그랬나. 누굴 탓하겠니? 다 부모 잘못이지. 정말 미안하구나. 그리고 그동안 우리 며느리 노릇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없는 집에 시집 와서 신경 쓸 것도 많고 챙길 것도 많았을 텐데 군소리 없이 늘 딸처럼 보살펴줘서 고마웠다. 이 말하고 싶어서 왔어. 남편이 후회 안 할 자신 있냐고 묻는 말에요. 시부모님에 관해서는 차마 대답을 못할 것 같았어요. 이렇게나 정직하시고 언제나 저를 먼저 생각해 주셨던 분들이었으니까요.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어머님 품에서 저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지막 인사를 드렸죠.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절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신 마음 저도 기억할게요. 아프지 마시고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아버님도요. 시부모님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남편은 순순히 합의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저는 솔직히 이혼 소송까지 생각했었거든요. 재산 분할은 반반으로 협의를 받습니다. 제게 양육권을 맡겨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했고요. 대신 매달 양육비를 받기로 했어요. 그렇게 이혼하고 우리는 함께 법원을 나왔습니다. 왜 그때 남편이 친정엄마 병실에 찾아와서 했던 말이 기억났는지 모르겠어요. 늙으면 원래 아픈 거야. 뭐하러 병원을 다니면서 자식들 돈을 써. 아픈 게 싫으면 죽든가. 그 말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혼까지는 안 했을까요? 그때 제게 인사도 없이 뒤돌아서 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평생 아버지 병원비 대느라 아무것도 못 해본 남편의 한 맺힌 말이 아니었을까요? 어머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은 본인이 힘들게 번 돈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했잖아요. 피 끓는 청춘에 얼마나 하고 싶었던 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학업도 포기하고 부모님 봉양한다고 젊은 나이에 기계처럼 일했으니까요. 남편은 이혼 후에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착실하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일했던 중소기업에 재취직해 일도 다시 시작했다고 하고요. 양육비도 매달 빠짐없이 들어오더군요. 원래 이렇게 성실하고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그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남편의 열등감만 아니었으면 다 괜찮았을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제가 그를 이해하게 됐다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한들 바뀔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미 모두 다 끝난 일인걸요. 그저 이제부터라도 그가 본인의 삶을 살아보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자신의 삶을 놓아야 한다면요. 너무 내려놓지는 마세요. 무엇보다 소중한 건 자기 자신이더라고요. 그러니 본인 인생을 위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